유출. 제이콥스 퓨트렐리 미스터리. 정말로 위대한 범죄자들은 결코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위대한 범죄는 결코 들키지 않거든요. 아우구스투스 S. 반뒤생 교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천재가 있다면 그것을 탐지해내는데도 천재가 있죠. 물론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물론 그런 단순 절도의 경우에는 심지어 경찰조차가 어렵지 않게 진실을 드러낼 수 있죠. 하지만 능숙한 범죄자, 천재적이면서 전문적인 악당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가 범죄처럼 보이지 않아야만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범죄는 범죄자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야 하고 그 어떤 사람도 관련이 없어 보여야 하죠. 뉴욕의 금융업자 제이. 모건 그레이스는 과학과 추리 신봉자이자 생각하는 기계라는 별명을 가진 눈앞에 쭈글쭈글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내뿜는 시가 연기 속으로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아주 이상한 심리적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직후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렇지만 10분만 지나면 생각이 바뀌죠. 생각하는 기계가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서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세상이 자신의 행동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면 공포가 밀려오고 정말 역설적이게도 범죄를 숨기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공포 다음에는 공황 상태가 찾아오고 공황 상태와 함께 무분별함이 밀려오죠. 그리고 바로 그런 시점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범죄 동기를 가지게 된 순간부터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타락하는 경로가 그런 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발견되는 범죄자들이에요. 하지만 천재들은 그레이슨 씨 전문적인 자세로 범죄에 임합니다. 결코 잡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들어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결코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상상해보세요. 역사상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요. 역사상 똑똑했던 사람들만큼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우리가 생각해본 적도 없는 절도와 살인, 강도가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해보면 얼굴에 호기심 어린 표정을 떠올린 그레이슨이 자신의 시가를 천천히 털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이 방에서요. 생각하는 기계가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은 잘난 척이 아니었다.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었다. 그레이스는 조금 놀란 듯 보였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함과 흥미, 의심이 뒤섞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매혹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가 호기심에 가득 찬 어조로 물었다. 수십 가지도 넘는 독약이나 악성 세균이나 심지어는 칼이나 권총을 사용할 수 있죠. 과학의 신봉자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시겠지만 나는 독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방법도 알고요. 칼이나 권총을 이용해서 자살한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하는 방법도 알고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레이슨 씨. 과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대략적인 추론은 쓸모가 없고 절대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것을 찾아야죠. 확실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목수가 나무를 다듬는 것과 다르죠. 목수가 이음새에서 작은 실수를 한다고 해도 집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가 실수를 한다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죠. 확실한 절대적인 진리를 알아야 하니까요. 지식은 진보입니다. 관찰과 논리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죠. 필연적인 논리요. 논리는 우리에게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끔씩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것을요. 그레이슨이 시가의 재를 털면서 생각에 잠겼다.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과학자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던 그레이슨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지푸라기처럼 노란색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의자의 부드러운 받침대 위로 놓이고 사시 기운이 있는 작고 촉촉한 푸른 눈이 천장을 바라보았고 마르고 하얀 손가락이 의자를 두드렸다. 금융업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 말을 믿습니다. 당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써준 은행가 퀸턴 프레이저 말에 의하면 예전에 아무도 풀지 못한 사건을 해결했고 그 사건은 그래요, 그래. 생각하는 기계가 말을 끊었다. 랄스턴 은행 절도 사건이었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당신을 찾아와서 그 사건보다 설명하기가 더 힘든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레이슨이 망설였다. 내가 얼마를 제안하든 돈으로 당신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그냥 말하세요. 생각하는 기계가 다시 말 허리를 잘랐다. 내 사건은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을 범죄라고 부른다면요. 그레이슨이 갑자기 말을 급하게 꺼냈다. 하지만 나에게는 수백만 달러에 해당되는 손해를 일으키는 생각하는 기계가 잠시 동안 곁눈질로 방문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올렸다. 수백만 달러요. 그가 앞서의 말을 반복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600만? 800만? 아니 어쩌면 1000만 달러 정도죠. 대답이 돌아왔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사무실에서 정보 유출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 계획은 큰 것들입니다. 수백만 달러가 걸린 문제들이죠. 그러므로 최대한의 비밀 엄수가 필수적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절대적인 비밀 엄수를 잘 지켜왔어요. 하지만 지난 8주 동안 대여섯 번 정도 내 사업 계획이 사전에 알려졌고 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당신이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 내가 다음번에 무엇을 할지 아주 자세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맹점이 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보가 유출되면 모든 투자와 사업 기회에서 돈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나는 금융업 쪽은 잘 모릅니다. 그레이슨 씨. 생각하는 기계가 덧붙였다.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마지막에 일어났던 유출건에 대해서 말해드리죠. 금융업자가 진지한 태도로 말을 시작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나는 PQ&X, 철도 회사 주식을 몰래 팔려고 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내 정체를 숨기고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식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다른 중개인이 아주 싼 가격에 사들이려고 했죠. 하지만 내 계획이 알려졌고 내가 주식을 팔기 시작하자 반대로 시장 가격이 치솟았고 큰돈을 버는 대신 엄청난 손해를 입었죠.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대여섯 번 정도요. 지금 언급된 당신의 계획이 엄밀한 의미에서 정직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과학 신봉자가 조용히 물었다.
정직이요? 그레이슨이 탐정의 말을 반복했다. 그럼요. 완벽하게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해한 첫 꼴찌는 않겠습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정보 유출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가요? 그래요. 당신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누구죠? 아무도요. 내 속기사를 제외하고는요. 그가 누구인가요? 그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에블린 윈드롭 양이에요. 지난 6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했고 언제나 한결같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유출이 일어나기 전에는 5년 이상 일한 셈이고요. 나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당신 사업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전혀 없어요. 금융업자가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년 전부터 나 말고는 사업상 비밀을 제대로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유혹거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내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요. 당신 속기사를 제외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겠죠. 과학자가 방문자의 말을 교정했다. 계획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을, 몇 주를 또는 몇 개월 동안 노력을 퍼붓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종이에는 조금도 적지 않아요. 그레이슨이 설명했다. 내가 그녀를 믿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녀가 내 계획을 알게 되는 시점은 속기 기계를 작동시키기 1시간 또는 30분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PQ&X 거래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내 중개인조차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30분 전에 윈드롭 양이 그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 시점에 내 말을 받아쓰게 했고 바로 중개인들에게 내 지시를 담은 서류가 발송되었죠. 그녀가 아는 것이 그것이 다였어요. 그 서류들에 당신 계획이 설명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서류에는 각각의 중개인들이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영리한 사람이 그 모든 서류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하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요. 하지만 서류에 담긴 모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중개인은 다른 중개인에게 간 서류의 내용을 몰랐어요. 모든 서류에 담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윈드롭 양과 내가 유일했어요. 생각하는 기계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레이슨이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류가 발송되기 전에 당신과 윈드롭 양이 있는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전혀요. 그레이슨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서류들을 받아쓰기 시키기 전과 후 1시간 동안 물론 그 시점에는 이미 내 계획이 완전히 박살났지만요.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와 그녀만이 그 방에 있었어요. 하지만 속기를 모두 마친 후 그녀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요? 생각하는 기계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아니요. 금융업자가 강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다면 뭔가 다른 것을 발송한 것일까요? 서류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아니요.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가능성은요? 생각하는 기계가 조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레이슨이 대답했다. 창문을 통해서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은요? 아니요. 금융업자가 또다시 부정했다.
그녀는 서류를 쓰는 것을 마친 후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요. 거의 2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기계가 눈을 아래로 내리고 금융업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 엿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가 잠시 후 다시 말을 꺼냈다. 아니요. 내 사무실은 16층에 있고 거리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화재용 탈출구도 없고요. 방문은요? 만약 저희 사무실 구조를 아신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레이슨 씨. 과학자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 그런 말은 삼가해 주세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레이슨이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신이나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지는 않았나요? 전화는 없었어요. 우리 중 전화를 한 사람도 없었고요. 당신 사무실의 벽이나 바닥의 구멍은요? 틈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과학자가 추궁하듯 물었다. 최근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도록 했어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레이슨이 대답했다. 또다시 생각하는 기계가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레이슨이 새시가에 불을 붙였고 인내심을 가지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과학자의 둥근 눈썹 위로 쭈글쭈글한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반짝이는 눈이 점점 작아졌다. 당신이 발송한 서류를 중간에 가로챈 것은 아닐까요? 그가 마침내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니요. 그레이슨이 단호하게 외쳤다. 서로 다른 수십 가지의 방법으로 중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어요. 모든 서류들이 10시 5분 전에 도착했고요. 10시에 주식시장이 개장하니까요. 가장 마지막 서류가 10시 10분에 발송되었죠. 이런. 생각하는 기계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방 안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번 P-µ&X 거래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조심했었는지 쉽게 믿을 수 없으시군요. 그레이슨이 말을 이었다.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거의 완벽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윈드롭 양은 내가 아는 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무고해요. 사립 탐정도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어요. 당신처럼요.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사무실 안팎에서 그녀를 감시했고요. 내가 그녀를 감시하지 않을 때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 그녀를 지켜보았죠. 그 사람에게는 유출자를 찾기만 하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조사와 감시 결과 그녀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충성하고 있었거든요. PQ&X 거래건이 있던 날도 그녀를 내가 직접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주의를 게을리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수백만 달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 결과 그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기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창문 가로가더니 수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밖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작은 눈이 그냥 얇은 틈처럼 변했다. 나는 윈드롭 양을 해고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금융업자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난 사건 이후로 그녀의 무고함이 너무 또렷해졌기 때문에
그녀를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해고할. 갑자기 과학자가 방문객을 바라보았다. 혹시 잠꼬대를 하시나요? 그가 황급히 물었다. 아니요. 즉각적인 답변이 들렸다. 나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확실히 정상을 넘어선 일이에요, 교수님. 하지만 정보 유출이 있고 나는 수백만 달러를 잃었어요.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레이슨 씨. 생각하는 기계가 그에게 매우 건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당신과 윈드롭 양만이 전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면 물론 몇 가지 단편적 정보로 전체 계획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유출이 일어난 이상 당신 또는 그녀가 유출을 한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요. 2 더하기 2는 4라는 것만큼이나 순수하게 논리적인 문제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어요. 아, 물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유출을 한 것은 아니죠. 그레이슨이 말했다. 그렇다면 윈드롭 양이 유출을 한 것이죠. 생각하는 기계가 마침내 선언하듯 외쳤다. 상대편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신 감흥력 같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요. 그것은 그렇고 당신은 상대편을 언제나 적이라고 부르더군요. 같은 사람들 또는 같은 무리가 당신을 방해해온 것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인가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에요. 금융업자가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수백만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랄프 매튜스라는 젊은 사람이 주도하고 있죠. 그는 나에게는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어떤 점에서요? 과학자가 추궁하듯 물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짓거든요. 그것이 대답이었다. 그레이슨이 갑자기 불편해 보였다. 생각하는 기계가 책상 옆으로 가서 편지 봉투 하나를 들더니 종이 한 장을 접고 봉투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봉투 입구를 봉인한 후 방문객에게 몸을 돌렸다. 윈드롭 양이 지금 사무실에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럼 거기로 같이 가보시죠. 몇 분 후 저명한 금융업자가 저명한 과학자이자 탐정을 자신의 월스트리트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다. 사무실 안에는 젊은 여자 한 명만이 앉아 있었다. 아마 25에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잠시 고개를 들어서 그레이슨을 보고 가볍게 인사하더니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금융업자가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하지만 앉는 대신 생각하는 기계는 윈드롭 양에게 곧바로 가서 봉인된 봉투를 건넸다. 랄프 매튜스 씨가 이것을 당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가 말했다. 젊은 여자가 순진한 얼굴을 들어서 그를 바라보더니 약간 부끄러운 듯한 태도로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봉투의 앞면을 살폈다. 랄프 매튜스 씨라고요. 그녀가 반복했다. 마치 낯선 이름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내가 아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기계는 그녀 앞에 서서 꼼꼼하게 그녀의 표정과 행동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봉투를 열고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놀라움 또는 당황스러움이 떠올랐다. 빈 종이군요.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과학자가 그레이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역시 놀란 눈으로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가 말했다. 그럼요, 여기요. 그레이슨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가 대답했다.
윈드롭 양이 앉은 책상으로 몸을 기울인 탐정이 수화기를 들고 귀 옆으로 가져갔다. 윈드롭 양은 아직도 그를 당황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신문기자인 허치슨 해치와 대화를 시작했다. 1시간 후에 내 사무실 앞에서 만나자고 전화했어요. 교수가 말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이 다였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동안 화려한 장식이 달린 은 상자를 경이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휴대용 화장품 상자는 윈드롭 양의 책상 위 전화기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레이슨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최근의 기상학적 변화와 날씨에 대해서 즐겁게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레이슨 역시 말을 시작했고 윈드롭 양도 독서로 관심을 돌렸다. 저명한 교수인 아우구스투스 반 뒤센과 신문기자인 허치슨 해치가 고층 건물의 옥상 위에서 굴뚝 구멍과 여러 장치들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 발 아래로 검은 수의를 입은 도시가 영화 속 풍경처럼 펼쳐져 있었고 가로등이 점점 박힌 거리가 반짝였다. 밤 안개 속에서 다른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들 위로는 무궁한 암흑이 면사포처럼 하늘을 감쌌고 여기저기에서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여기 전선이 있어요. 해치가 외치면서 걸음을 멈췄다. 생각하는 기계가 신문기자 옆에 꿇어앉더니 몇 분 동안 암흑 속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들고 있는 손전등만이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징표였다. 드디어 생각하는 기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원하는 전선이 맞아요, 해치 씨.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처리하세요. 정말로요? 신문기자가 물었다. 그럼요. 언제나 그렇듯이요.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왔다. 해치가 도구 상자를 열더니 다양한 도구들을 꺼냈다. 그리고 옥상 위 옆쪽에 늘어놓았다. 다시 무릎을 꿇고 그가 일을 시작했다. 약 1시간 반 동안 그가 작은 손전등 불빛에만 의존해서 힘들게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더니 그가 일어섰다. 됐어요. 그가 말했다. 생각하는 기계가 작업 결과를 살펴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함께 옥상 위로 튀어나온 채광창 쪽으로 움직였다. 그들 뒤에는 절연 처리가 된 전선이 바닥에 내려지고 있었다. 그렇게 전선을 내리면서 옥상 문을 거친 그들이 옥상 아래로 내려가서 가장 위층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불이 완전히 꺼진 장소였다. 경비원이 조용한 텅 빈 건물을 순찰하는 동안 그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 쳤다. 조심해요. 생각하는 기계가 경고했다. 그들이 복도를 따라가다가 가장 뒤쪽 방으로 들어갔고 전선 역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끝에 방문 앞에서 그들이 멈춰 섰다. 생각하는 기계가 몇 개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더니 문을 열었다. 이 방에는 전기등불이 켜 있었다. 방 안에는 가구가 전혀 없어서 누군가 사는 것 같지 않았다. 벽 위에 전화기 하나만 달려 있을 뿐이었다. 생각하는 기계가 그 앞까지 가서 그동안 걸어오면서 바닥에 내렸던 전선 더미를 바라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러면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처럼 전선이 노출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에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돌아다니다가 전선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옥상으로 가요. 가면서 전선을 감아서 그 더미를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건물 옆쪽으로 던져요. 그러면 내가 창문 안쪽으로 끌어당길 테니까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기에서 잡아서 연결하면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지 않을 거예요.
해치가 조용하게 위로 올라가면서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생각하는 기계는 2번 금융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그레이스는 안쪽 개인 사무실에 있었고 윈드롭 양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제 질문에 대답하면서 조심하세요. 그레이슨이 전화를 받자 생각하는 기계가 주의를 줬다. 윈드롭 양이 은으로 된 화장품 상자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죠? 보통은 책상 위 전화기 근처에 놔두는 것 같더군요. 그레이슨이 무의식적으로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래요. 그가 말했다. 7개월 정도 됐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내가 그녀에게 선물했으니까요. 아, 좋아요. 과학자가 탄성을 터뜨렸다. 그것으로 사건이 단순해졌군요. 어디에서 샀죠? 그레이슨이 유명한 보석 가게 이름을 댔다. 그날 굉장히 늦은 오후, 생각하는 기계가 그레이슨에게 다시 전화했다. 그녀가 사용하는 타자기는 어디 것인가요? 전화선 너머에서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레이슨이 타자기 제조사의 이름을 말해줬다. 전화를 끄는 그레이슨이 의아한 얼굴로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왜소한 최고의 과학자는 허칫은 해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도 타자기를 사용하나요? 생각하는 기계가 추궁하듯 물었다. 예. 어떤 종류죠? 아마 4~5 종류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신문사 사무실에 5종류가 넘는 타자기가 있거든요. 그들이 해치의 신문사 편집국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늦은 저녁 텅 빈 사무실 안에서 푸른 눈이 앞면에 상표가 새겨진 타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기계가 외쳤다. 타자기로 글자를 좀 써봐요. 그가 해치에게 요구했다. 해치가 의자를 가져와서 앉더니 타자 연습용 문구를 몇 줄 치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으로 시작되는 평범한 문구였다. 생각하는 기계가 그의 옆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서 텅 빈 사무실의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의 머리는 신문기자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타자기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몇 분 동안 그렇게 앉아있던 그가 머리를 흔들었다. 모음을 쳐봐요. 그가 다시 지시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빠르게. 해치가 그의 말을 따라서 타자를 쳤고 과학자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가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종류의 타자기를 가지고 동일한 실험이 계속되었다. 마지막 실험을 마친 생각하는 기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의 얼굴 위로는 거의 완벽한 당혹에 가까운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날 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연구실의 의자에 앉아서 단호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자세나 시선에는 변함이 없었다. 눈썹이 잔뜩 찌푸려지고 얇은 입술선이 긴장으로 당겨졌다. 앞쪽 책상 위 작은 시계가 10시, 11시, 12시, 그리고 1시를 알렸다. 1시 30분경 생각하는 기계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실히 나는 멍청한 생각을 해왔어. 그가 약간 투덜거리는 투도 말했다. 그래, 당연하지. 그래. 처음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는 평소 출근 시간에 자신의 사무실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생각하는 기계의 사무실로 왔다. 그레이슨이 사무실로 출근하기 직전 그의 집으로 열정적으로 쓰여진 짧은 편지 하나가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금융업자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꼭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말을 이었다. 오후 1시가 되면 일종의 아주 큰 거래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지시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과 다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윈드롭 양에게 구술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세요. 하지만 보내지는 마세요. 윈드롭 양이 당신에게 작성된 종이를 가지고 오면 그냥 가지고만 계세요.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요. 완전히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래를 하라는 말이죠. 금융업자가 물었다. 맞습니다.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정황상 그럴듯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세부 사항을 잘 갖춰서 설득적이 있고 논리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레이슨이 수십 가지의 질문을 퍼부었지만 대부분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생각하는 기계는 해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그가 간략하게 말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정보 속기사가 필요해요. 같이 와서 나하고 만나죠. 지난번 전선을 연결한 전화기가 있는 곳에서요. 오늘 오후 1시 15분 전에요. 정보 속기사요? 해치가 의아한 듯 물었다. 그래요. 잘못 들은 것 아니에요. 정보 속기사요. 과학자가 초초하게 대답했다. 그럼 이만. 전화선 다른 쪽 끝에 해치가 묘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상대편 수화기가 거칠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미소를 지은 이유는 이 특이한 탐정이 일하는 괴상한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문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유능했지만 조금 괴팍했다. 신문기자는 전보실로 가서 최선임 속기사를 데리고 나왔다. 정확히 1시 15분 전, 그들은 그레이슨의 사무실 건물 꼭대기 층에 앉아 있었다. 전보 속기사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무런 가구도 없이 벽에 전화기 상자 하나만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기계에서 물었다. 시간이 되면 뭘 해야 할지 알려드리죠. 과학자가 그렇게만 답변한 후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다. 10시 3분이 되자 그가 한 장의 빈 종이를 속기사에게 건네고 마침내 뭘 해야 할지 알려줬다. 속기사의 얼굴 위로 우스꽝스러움과 어리둥절함이 동시에 엿보였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따랐다. 그리고 해치를 힐끗 바라보면서 시가를 옆으로 비틀어서 시가 연기로 얼굴을 가렸다. 생각하는 기계가 시계를 손에 들고 속기사를 바라보면서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해치는 흥미롭다는 표정만을 지었다. 마침내 뭔가 소리가 들렸다. 속기사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었다. 그가 계속 귀를 기울이다가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윈드롭 양이 타자로 작성된 서류를 그레이슨에게 건넨 지 10분 후 그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생각하는 기계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레이슨은 여전히 서류를 천천히 넘기면서 검토하는 중이었다. 생각하는 기계가 그레이슨의 책상 위에 접힌 종이를 올려놓더니 곧바로 윈드롭 양에게 다가갔다. 그렇다면 당신은 랄프 매튜스를 잘 알고 있는 것이군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미묘한 감정이 얼굴을 스치면서 그녀의 볼이 붉어졌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그녀가 예의 바르게 물었다. 아마도 그 은 상자를 치우는 것이 좋을 겁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무자비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연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윈드롭 양이 전화기에 연결된 전선을 내려보더니 그녀의 손이 그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은으로 된 화장품 상자가 수화기 바로 아래에 놓여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화기가 살짝 들린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고 따라서 계속 전화가 걸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녀가 상자를 잡아서 빼자 수화기가 다시 아래로 내려졌다. 생각하는 기계가 그레이슨 쪽을 바라보았다. 윈드롭 양이었습니다. 그가 선언하듯 말했다. 윈드롭 양이요? 그레이슨이 외쳤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방금 전 내가 건네드린 종이를 읽어보세요. 생각하는 기계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마도 그러면 그녀가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접힌 상태에서 손안에 쥐고 있던 종이를 펼친 금융업자가 거기에 적힌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피바디 주식회사 1만 주를 팔 것. 맥크레켄 주식회사 1만 주를 팔 것. 그가 목록을 읽어내려가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점차 그 목록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의 입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다.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윈드롭 양.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지금은 내가 아까 구술한 사업 지시 사항의 목록이군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알렸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가 사무실 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더니 매우 엄숙한 태도로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보세요. 윈드롭 양은 아무런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그레이슨이 가만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생각하는 기계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윈드롭 양은 엄청나게 영리한 사람이더군요. 생각하는 기계가 대답을 시작했다. 그녀가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속기사이면서 타자를 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녀는 전보 속기사이기도 해요. 한 줄 한 줄 작업을 하면서 그녀는 한 번에 2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타자를 치면서 그녀는 모르스 부호에 맞춰서 찰칵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선 맞은편에서 전보 속기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녀가 타자기로 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레이스는 아직도 얼굴 위 경악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생각하는 기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윈드롭 양의 책상으로 갔다. 여기 수화기가 제자리에 걸린 전화기가 있어요. 당신이 윈드롭 양에게 선물한 은 상자가 수화기를 살짝 위로 들어올리면 전화가 연결되는 거죠. 당신이 책상에 앉고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전화기가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녀로서는 그냥 수화기를 들어 올리고 은 상자로 그 아래를 받치기만 하면 전화가 계속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 수 있었죠. 그런 다음 타자기의 소리, 즉 타자를 하나씩 누르는 소리가 전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당신이 구술한 편지를 타자기로 치면서 동시에 타자를 누르는 속도와 멈추는 속도를 조절하면 전보의 모르스 부호를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 소리를 전화선 맞은편 속기사가 듣고 그녀가 타자를 치는 실시간으로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바로 그런 겁니다. 모르스 부호의 박자에 맞춰서 타자를 쳐야 하는 윈드롭 양의 절대적인 집중력과 교묘한 능력이 돋보이는 음모인 거죠. 아, 이제 알겠어요. 그레이슨이 외쳤다. 당신 사무실에서 정보 유출이 일어난 방식이 평범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기이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생각하는 기계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죠. 단순히 영리한 사람의 짓이었죠. 영리하다라. 그레이슨이 턱을 벌리면서 말했다. 그 이상의 문제예요. 범죄 행위예요. 그녀를 법정에 세워야만 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레이슨 씨. 과학자가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이 이전에 내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라면 정직한 행위가 맞았겠죠. 하지만 내가 이해한 바로 당신의 행위 역시 그다지 정직한 것은 아니라고. 게다가 윈드롭 양을 지원한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녀를 고발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신뢰에 대한 배신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당신 사무실의 전화 교환수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환수 역시 음모에 가담했을까요? 그레이슨이 추궁하듯 물었다. 그가 개인 사무실에서 뛰어나왔다. 바로 그때 직원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미첼 양은 지금 어디 있나요? 금융업자가 황급히 물었다. 윈드롭 양과 미첼 양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사무원이 대답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레이슨 씨.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금융업자가 고개를 끄덕여서 탐정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며칠 후 생각하는 기계에게 $1000 수표가 도착했다. 수표의 서명은 제이 모건 그레이슨이었다. 그가 수표를 한동안 내려다보더니 뒤집어서 수취인 란에 뭔가를 적었다. 그의 가정부가 장애 아동의 집 귀하라고 적은 수표를 들고 우체국으로 가는 모습이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였다. 유출 제이콥스 퓨트렐리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